그래 지금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뭐 조건부인가라는 조건을 걸고 양보를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사업소득자분들 개인회생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개인회생 준비할 때 어떤 점 참고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네. 일단은 소득을 좀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개인회생을 할 때 소득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나요? 이것도 방법이 사실 여러 개라. 아, 여러 개예요? 방법 하나 이렇게 네.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네네. 그러니까 뭐 회생위원회 재량적인 측면도 있죠.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건 네. 전년도 소득,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원칙적으로는 2023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12월부터 1월까지 전체 소득이 이제 다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말정산까지도 끝났으니 그 전체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도 이제 나와 있을 거고, 4대 보험이 얼마 빠져나갔는지도 나와요.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총 지급받은 소득, 거기에는 뭐 성과급, 상여급, 뭐 시간의 수당, 뭐 이런 각종 수당들도 있겠죠. 네. 거기에서 세금을 빼고 4대 보험료를 뺍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실수령이 되는 거고, 그걸 12로 나누면 이제 월 평균 소득이 나와서 그 금액이 기준이 되겠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결국에는 이제 발급을 받아서 입증을 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연초에는 아직 세금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아직 발급이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2월에서 5월 사이에 되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은 뭐 그 전년도 거를 일단은 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작년도 거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만 보더라도 사실은 세전 금액이 얼마이고 세후 실수령으로 얼마가 지급됐는지까지 다 나오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사건이 뭐 한두 번 자료 내고 끝나면 좋은데 몇 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경우라면 그 시점에서 다시 내봐라. 이제 뭐 이렇게 또 추가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직장에 갓 입사해서 아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될까요? 그래도 뭐 오늘 입사해서 오늘 이걸 신청서를 접수한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최소한 근로계약서는 있다는 거고, 근로계약서상에 세전이든 세후든 얼마 급여를 지급받는다라는 게 써 있으니까 거기서 4대 보험이랑 뭐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이 얼마인지는 계산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일단 산정해서 들어가고 진행하면서 어차피 법원이 계좌에 실제 입금된 내역을 내봐라 라고 이제 보정이 추가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네 달치 정도가 이제 다시 모였다라고 하면 그 금액들의 변동이 있다면 평균값으로 내면 되는 거고, 변동이 없다면 그 확정된 금액이 되겠죠. 일단 진행하고 절차 자체가 사실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추가 자료를 제출함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네. 이런 점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하거나 주말 출근하게 되면 수당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회사 사정상 이렇게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하게 됐는데 올해는 별로 회사 일이 없어서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대로 반영되면 좀 불리하다라고 그렇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뺄 수는 없을까요? 뺀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네. 사례 중에. 예. 원칙적으로는 직급이나 직종이나 뭐 아니면 근무하고 있는 부서 모든 게 상황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사실 근속이 오래되면 급여가 올라가는 게 상식적인 건데 그렇죠.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에 합리적 이유를 들어서 그걸 법원이 납득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부서가 이동됐고 그 부서는 기본적으로는 야근이나 뭐 추가 근무가 없는 부서였어요. 이제 그런 사정들을 주장을 했더니 어차피 사건이 진행하면서도 뭐 최소 몇 달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급여라든지 이런 거 입증해서 과거는 이만큼 많이 받았지만 현재는 이렇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받아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좀 같은 좀 쟁점일 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성과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많게는 뭐 연봉의 40%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차지하는 포지션은 큰데 반해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날 수도 있죠. 우리 회사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다 내년에는. 네. 근데 작년에는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이거 지금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지금. 그- 가능할까요? 저기 배우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혼 전에는 네. 계속 받아왔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끊겼어요. 이게 좀 억울함이 있어서. 사기 결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급여가 커요. 예. 근데 이제 바꿔 생각하면 네네. 실적이 뭐 턴어라운드에서 다시 올라가면 또 이제 내년에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래 지금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사실 양보를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법원도 뭔가 납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소위 말하는 뭐 조건부인가라는 조건을 걸고 내가 소득 그때 증가하면 그때 시점에 다시 투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받아준 케이스들이 있었고 아니면은 현재는 소득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실질적인 내 월 소득이 좀 많이 감소했는데 기존 소득으로 갚았을 때 36개월 기준으로 하고 지금 소득으로 갚았을 때는 한 48개월이면은 총 변제금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보정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도 소득이 왠지 딱 정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굉장히 그렇죠. 좀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네, 네.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개인회생 준비할 때 어떤 점 참고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 될 수도 있잖아요. 뛸 수 있죠. 밤에 이제 일을 한다든가 주말에 이제 일을 해서 혹은 또 연금을 또 뭐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네, 어쨌든 네. 뭔가 근로소득 외에 추가 수입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다 합산이죠, 사실. 항상 이제 상담 오셔서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지난달에 뭐 대리운전 시작해서, 한 3달 전부터 쿠팡 파트너스를 시작해서, 이거 뺄 수 없을까요? 이거 어떻게 뺍니까, 사실? 근데 다시 안 한다. 이제부터 네. 중단하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잘 주장을 하면, 그 소득 자체는 뺄 수는 있겠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차피 또 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제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소득을 낮춰서 진행을 하더라도 조건부 인가가 붙을 확률이 굉장히 좀 올라가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좀 소득을 줄이는 방향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강구해보고자 했는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금 신고가 다 되고 잡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죠. 임의로 생략하기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네. 최근에 계속 네. 물어보셔가지고 네. 대리운전 음. 아니면은 뭐 쿠팡 뭐 이런 걸 하시는데 다 잡힙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이름으로 안 잡혀요. 제 이름으로 제 계좌로 받은 적 없어요. 항상 말씀하시는데 착각을 하시는 게 본인 계좌로만 안 받으신 거지. 그렇죠. 본인 명의로 세금 신고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본인 명의로 받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소득 평가의 원칙적인 기준은 세금 신고인 것이고 계좌는 사실 부수적인 그렇죠. 그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좌에도 세금 신고 내역대로 받을 것 같으면은 월 300씩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뭐 50만 원씩 그냥 현금이 주기적으로 꽂힌다든지 뭐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그런 금액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법원이 이제 이건 무슨 돈이냐라고 물어보죠. 소명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현금 소득이 발생하는구나라고 이제 간주하거나 의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뭐 판매 사원분들이라든가 미용실의 디자이너분들, 네. 부동산의 중개 보조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급여 평가 방식이 좀 특별히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근로소득자하고는 좀 다르죠. 물론 급여소득자처럼 명목상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매월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매월 지급받는 그 금액일 텐데 그렇죠. 예를 들어 사실은 프리랜서라는 말을 쓰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그냥 뭐 사업자랑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월 들어오는 소득에서 이제 3.3% 원천징수가 되고 나머지 금액이 이제 실수령 소득이 되는데 네. 프리랜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수반해서 필수적으로 영업비용이라든지 뭐 활동비용 그다음에 뭐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수료라든지 월 평균 비용 얼마 나가는지를 합산을 하고 소득도 마찬가지로 월 평균 소득을 합산해서 그 차액을 구하면 실수령 소득이 나올 테니 그렇게 이제 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1년치 놓고 판단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근데 뭐 보면 이제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1년치를 보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죠. 작년 봤더니 뭐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하반기부터 뭐 경기 변동이든 어쨌든 뭐 뜻하지 않은 사유로 소득이 이제 확 꺾인 경우도 있고 1년치 소득을 잡았을 때 현재 소득과 너무 동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거는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실의 역량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를 끊어서 소득이 급감했으나 어떤 특정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하락된 소득은 불가피하다. 이런 것도 이제 소명되면 이제 소득이 좀 줄어들 여지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에 좀 많이 벌었어도 최근에 조금 소득이 적다면은 네. 그 적은 소득으로 좀 개인 회생 진행이 가능하게끔 좀 소명을 해서 네, 진행 가능하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좀 어떨까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영업사원 특히 결국에는 본인이 매출을 일으켜서 거기서 정산받아서 가져가시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그렇죠. 기름도 넣어야 되고 뭐 식사도 하셔야 네. 되고 예를 들어서 헤어 디자이너다. 그러면 제품도 사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지만 내가 고정적으로 달에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 들어가는 게 한 2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소득은 80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거를 법원에서도 그렇게 봐주나요? 봐줍니다. 이거 어떻게 좀 입증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결국에는 그 비용이 지출됐다. 그리고 지출된 원인이 뭐다. 이걸 입증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지출 내역은 사실은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카드 사용 내역에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지출된 거냐를 입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영수증이라든지 구매 자료 같은 걸 통해서 이런 비용들이 매월 고정적으로 필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걸로 이제 주장을 해볼 수 있고, 뭐 영업사원 같은 분들은 솔직히 뭐 현금으로 얼마를 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리베이트나 뭐 그렇죠. 이런 걸로 네. 선물을 사드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이제 엄격히 요청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내역상으로는 소명이 안 될 수는 있지만 플러스 알파적으로 진술서나 확인서 같은 거를 쓰기도 하고 국세청이나 뭐 이런 자료도 보면은 사실 기준 경비율 뭐 이런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법원이 그러면은 몇 프로 이내로 영업비용 잡아라 그렇게 감안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원칙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가능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몇 프로 이내로 잡는다. 근데 대략적으로 좀 통계적으로 좀 나오는 퍼센트가 있을까요? 그거는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주장하기 나름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직군별로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뭐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개인회생 준비할 때 급여, 소득을 이제 판단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청산가치에 잡힐 만한 요소들을 한번 평가를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퇴직금이 있잖아요.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퇴직금이냐 퇴직연금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네네.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퇴직금은 절반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퇴직연금은 반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거는 결국에는 압류금지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절반은 압류를 못 잡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퇴직연금은 전부 압류를 못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 회사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쌓여있는 퇴직금의 절반을 일단은 잡혀버리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일단은 개인회생을 진행을 했어요. 진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급여가 올랐다. 아니면 상여금을 많이 받게 됐다. 소득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좀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이 없을까요? 결국에는 언제 진급해서 언제 올랐냐에 그렇죠. 따라 사실 좀 달라지겠죠. 엄밀하게는 인가 결정 이후다. 조건부 인가도 아니다. 하면 뭐 사실 문제가 없는 없죠. 거고 네. 개시 결정
전이지만 뭐 더 이상의 보정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거고. 근데 진행하면서 소득 다시 한번 내봐라고 했는데 거기서 진급이 걸려버렸다 됐다. 이러면은 이제 증가되는 거고. 아니면은 조건부 인가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증가된 소득만큼 일정 비율을 추가 투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게 올라갔냐 그리고 변제계획가 인가가 난 시기냐 안 났냐 조건부 인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래에 내가 소득이 좀 증가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좀 개인 회생 좀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개인 회생이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직을 준비해서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상태 혹은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뭐 과거 소득이 있고 내가 이제 뭐 장래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되고 한다면은 개인 회생 진행하는 데에는 뭐 어려움은 없잖아요. 네. 무직인 상태에서 제가 곧 취업할 겁니다 라고 해도 어차피 법원에서는 소득이 얼마인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직인 그렇죠. 무직인 상태니까.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보정 권고가 아니라 판사단에서 보정 명령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그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금지 명령도 안 나올 거고.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게 보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무직인 상태에서 진행 준비를 해서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부채증명서도 발급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뭐 이미 뭐 몇 주는 걸리잖아요. 그렇죠. 접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해서 당일 취업한 당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날 접수하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직인 상태에서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해서 이제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계약서 첨부해가지고 접수를 바로 시킨다. 접수. 그게 사실 제일 베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취업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타이밍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 입장에서도 취업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소득 어떻게 발생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기 취업이 된 상태에서 접수하는 게 개인회생에 유리한 것은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결국엔 따라 붙는 이제 쟁점이 하나 있죠. 위장 취업인 네. 거죠. 급여를 많이 받았는데 적게 받는 곳으로 이직을 했다든가. 위장 취업이라는 의심, 요거 어쨌든 아니라는 거를 내가 소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보통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어떻게 소명을 하게 되나요? 이제 위장 취업으로 보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급여가 고의적으로 많이 낮춰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다거나 아는 사람 사업장에 이름만 걸쳐놓고 실제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거나 보통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드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업무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그 사진을 보내봐라. 작업복 입고서 일하는 사진이라든지 그 사무실 내부의 사진이라든지 그걸 보내라고 하고 실제로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교통카드 기록이라든지 자차로 이동합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대중교통 안 타는데요. 아마 하이패스 내역이든 아니면 뭐 주유비 내역이든 내봐라. 아니면 휴대폰 통신 기록도 내보라고 합니다. 저기 멀리 뭐 파주에 살아요. 근데 강남으로 출퇴근한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더라도 2시간 뭐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통신 기록 같은 거를 이제 내봐라. 실제 거기 왔다 갔다 한 게 있는지. 웬만한 거는 또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그 직장에 있었느냐를 네. 이제 입증을 그렇죠. 하는데 지금 포커싱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개인회생이랑 개인파산 어쨌든 뭐 내가 진행을 해요. 근데 이거 사실 알려지는 거 싫을 수 있잖아요. 회사에 알려질 염려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는 근로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이런 서류들 정도이고 회사에 이게 뭐 통보가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알려질 염려는 없는데 다만 회사에서 사내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급여 명세서에서도 그 대출 항목이 공제되어 나온 리스트가 찍히고 그렇게 되면은 사내 대출은 채권자로 이제 넣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를 채권자로 넣는 순간은 어차피 통보가 그렇죠. 되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제 알려질 수는 있겠죠. 뭐 원칙적으로는 없다. 네. 다만 사내대출 받아서 채권자로 이제 추가하는 경우에는 통지가 가니까 그때는 불가피하게 알려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인인데 이제 나 곧 퇴직할 것 같아요. 정년 퇴직. 이제 장래에 정기적인 수입 기대가 어려운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개인 회생 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 장래에도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정년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정규직은 또 뭐 기간이 어떻게 뭐 적혀져 있진 않잖아요. 네. 촉탁직이라든지 뭐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이제 오랜 기간 더 근무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법원이 그 정년이 임박했는데 어쩌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소득이 증가하는 거 오히려 유리한 사정인데 소득이 이제 감소하게 될 때가 조금 문제인 것 네, 같은데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존재계획안을 구성을 하고 뭐 조건부인가라든가 이런 부분 요청을 함으로써 유리한 방향으로 좀 진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직장인분들을 위한 개인회생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실무하면서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들 위주로 한번 영상을 구성해 보았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변호사님이 댓글 달아주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많이 달리지는 않아서 뭐 문제 없습니다. 예.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저희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